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시사했고요.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병 특검은 민심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가 아닌 정쟁을 위해 특검을 하려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야권에서는 여러 건의 특검 발의를 거론하고 있기에 국회 안에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특검 공방과 함께 총선 참패,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각 당의 전당대회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죠. 허은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배지 안 버렸으면 아직까지 국회의원이었을 허은하입니다. 네. 자, 허은하 전 의원이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허은하 개혁신당 전 의원이신데 전 의원이시죠. 오늘 함께 돼서 일단은 최근 근황을 좀 한번 여쭤볼까요? 당대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로 될 자신이 있으신지요?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1차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후보가 나와서 5월 19일에 네. 이제 그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또 최고위원들도 선출되는 축제가 벌어지고요. 저희 선거는 당원 50%에 25% 여론조사 그리고 개혁신당답게 25%가 젊은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네. 토론 동아리에 계시는 대학생들과 또 그게 20%, 나머지 5%가 기자분들이 함께합니다. 정말로 그 기업이라고 한다면 압박 면접이 있는 네. 정말 실력이 필요하고 멀티여야 하며 정말로 힘든 그 전당대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러한 전당대회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가 꼭 1등이 돼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가능성 뭐 누구든 나오면은 승리를
희망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이겨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출마한 후보분들이 아직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나요? 그럼요. 등록 완료됐죠. 완료했고 네. 지금 이제 벌써 열심히 선의의 경쟁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전하시길 또 기대를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일정이 원래 지난주에 뽑혔어야 될 원내대표 3일이 예. 원래 날짜였죠. 자, 9일로 미뤄지면서 답정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했었는데 당에서도 불가론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어제까지 어린이날에 이 후보가 마감이 됐죠. 예. 세 명입니다. 자, 수도권의 송석준 의원, 그리고 대구 경북의 대구죠 추경호 의원, 충북 사선의 이종배 의원. 자, 김병민 전 최고에게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누가 됩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예측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세 분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있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영남에 포진된 의원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대구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쏠린 또 국민들의 민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수직적으로 비춰지는 당정 관계를 좀 평평하게 수평적으로 펴라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죠. 추경호 의원이 훌륭한 인사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할 말하는 목소리를 내겠는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이 이번 선거 이른바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 경기, 인천의 민심들을 그래도 원내대표가 당의 원내 활동 중심으로 끌고 갈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송석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 장점이 있고요. 이종배 의원은 충청북도 충주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충청 민심이 싹 다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충주 지역구를 두고 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는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종배 의원의 경쟁력도 있어서 훌륭한 새 후보 중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보시죠. 네. 기자 출신인 김보엽 대변인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예.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 전신이나 한나라당을 출입할 때 다 안 계셨던 분들이어서 제가 정보가 별로 없고요. 네. 이름을 아는 분은 추경호 의원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분 같습니다. 예. 바람이 있다면 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패배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건강한 보수 야당이 보수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에 맞게끔 가장 훌륭한 분을 잘 선출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허나 전 의원이 누가 될지 또 왜 그렇게 될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당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품평을 하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를 아는 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제가 특히 21대 때 함께 다 의원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누구보다도 아마 장단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큰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 윤 정부와 어떤 식으로 이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본인의 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인이 너무나 색이 다 다릅니다.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 발언을 안 하신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네.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좀 그 국민의힘에서 좀 색다른 색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병민 우리 독특하다는 건 네.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긍정적인 네. 평가를 해주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추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소통에 대한 부분이나 협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 정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계셨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양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편이시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또 이렇게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제가 볼 땐 이 22대 새로 오신 국회의원들께서 앞으로 본인들의 그 방향에 대한 것을 아마 원내대표를 누굴 뽑느냐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경호 의원께서 되신다면 아까 김병민 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당의 색깔을 벗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분을 뽑게 됐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또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당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현실적인 것은 또 현실적인 대로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KBS 뉴스 보도도 그렇고 한기 전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맞수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세 분 다 친윤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조직이든 간에 큰 패배 이후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게 변화가 생기는데 이철규 의원 원래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원내대표를 뭐 자기한테 요구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와이프 말고는 출마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근데 신문에서도 나가지 말라는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배현진 의원부터 해서 뭐 그런데도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다가 하루 뒤인가 그 얘기하고 한 3일쯤에 홍철호 정무수석께서 의심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의심살리를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러고 난 뒤에 드랍을 한 것 같은데 이 대통령 자체는 총선 참패 이후에 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힘의 균형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3명 뭐 제가 디테일하게 품평하거나 하는 거는 정보도 부족하고 또 다른 당 뭐 의원들이라서 원내대표 뽑는데 그 아까 헌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부적절한데 친윤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누가 되든 간에 네, 누가 되든 간에 대화를 나눠볼 만한 인물일 것이다. 세 분이 친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소위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같이 찐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사실 뭐 친윤 아닌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대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는 아직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올랐다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하홍기 부대변인이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 범친윤의 범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친윤이냐 아니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돼버렸죠.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한 가지 아마 말씀을 안 주신 게 있다면 세 분의 공통점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108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수의 집권 당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그리고 추가로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준엄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 조정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캠페인에서 이걸 어떻게 당위성 있게 설득하느냐가 세 분의 선택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 사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충분한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협상력 그걸 담보하지 않으면은 누가 돼도 민주당 상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피력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일인데요. 일각에서는 TK와 또 PK 의원들의 지지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추경호 의원이 유리하다. 아니다. 수도권에 앞으로 국민의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송석준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최혜병 이제 특검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나쁜 정치다. 이렇게 강한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점치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허은하 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오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할 텐데 21대 국회에서는 28일 정도에 재의결이 되면 무기명이다.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올 수 있느냐. 또 22대 국회에서는 108대 192니까 8표만 이탈표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탈표가 그 정도 나올까요? 지금 우선은 한 표는 확실하게 나왔죠. 이탈표. 김웅 의원요?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다음에 투표하면은 본인이 재표결할 땐 찬성하겠다. 전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여하튼 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분께서도 한 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성부터 하고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인 것이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퇴장을 하네 안 하네라는 이러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무기명 때는 용기 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의 그 친윤이셨던 분들이 다 당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용기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힘이 지금이라도 그만두기 전에라도 제발 용기 내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작 용기를 낼 사람은 많을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되신 분들이 아마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하은기 전 부대변인에게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권 단독으로 통과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나 다름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도 재의결되기 상당히 힘들 테고 22대 국회 넘어가도 의결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이걸 왜 지금 추진할까?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여론을 더 끌어모으든지 아니면 뭐 몇 개의 내용이라도 좀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위적인 건 아니면 당위적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많이 한다라는 뭐 이런 당위론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되고 의결이 안 되면 이 특검법이 작동이 안 될 텐데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거 말고도 거부권 행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놀 수는 없는 것이고 약속했던 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정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치나 합의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저는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정책이라든가 무슨 뭐 노선이나 방향 그러니까 정책적인 의제를 가지고 뭐 합의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각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뭐 대변하는 이해 주체들이 다 다르니까 어느 한쪽에서 막 강행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본연의 의무인 거잖아요. 상권 분립 차원에서도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합의할 거 없이 그냥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보면은 이게 대통령실 정조준 하겠다는 거 아니냐 엄포 놓는 것일 뿐이다 정쟁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정쟁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할 때 어느 정당에서 그냥 막 강행 처리를 했을 때는 사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이해 주체의 이익이 다른 이해 주체에 피해가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법 처리했을 때 어느 국민이 피해가 갑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오로지 행정부의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그 대통령실이라든가 그쪽에서만 곤란해지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당위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아까 하셨지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할 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김호엽 대변인께 여쭤보면 네. 아니 공수처 수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건 제가 전달하는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기다렸다가 미흡하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해도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중요한 여부는 아닐 테고요. 네. 또 뭐 공수처장이 임명이 지연됐던 것도 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실제 특검법이 재의결이나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의결까지 무너진다면 어차피 공수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우리는 바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우리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니요. 저희는 공수처를 계속 응원해 왔고 공수처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기 바란다라고 계속 저도 논평을 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면 100일 넘게 수장 공백 상태를 방치하지 않았을 거고요. 왜 방치를 했냐 생각을 해보면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때는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는 수장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특검이 배치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계속 수사를 열심히 해 가면 됩니다. 설령 거부를 해서 5월 28일에 재의결하더라도 특검이 구성되는 데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공수처는 쭉 열심히 수사를 하면 되죠. 양쪽이 다 가야 된다. 아니요. 양쪽이 아니죠. 그때는 특검이 구성되는 기간이고 특검은 공수처는 수사 속도를 낸 뒤에 나중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특검에 합류를 할 수도 있고 수사 결과를 넘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김영민 전 최고에게는 이렇게 야당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나오는 지적들이 숨길 게 없거나 당당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봐라. 수사했더니 뭐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자꾸만 제기되는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많은 여론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경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VIP가 경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로했다는 의미일 텐데 왜 경로를 한 건지 실제 경로를 했는지 그럼 경로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면 이번 9일로 예정이 돼 있죠. 기자회견 때 아마 기자분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을 질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저간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문제 없으면 특검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특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의석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있는 수사 상황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 들끓는 여론을 정치권이 대신 받아서 특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특검의 과정에서는 거의 하나같이 여야 간의 협의를 거치게 되죠. 지금 있는 특검도 마찬가지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권에 상당한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특별법도 총선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입장과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진행됐던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함께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부분들을 중간에 다 건너뛰어서 너무 급발진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문제를 막아 세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서로 함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미진하면 특검 당연히 받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와줬다면 네. 어땠을까?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금은 민주당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일방 처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만은 여기에 독소조항 등 얘기하고 있는 일부 내용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 도중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추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정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뭐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원내 의견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에 대한 특별 검사에 대한 추천 범주 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덜어냈던 부분들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들 이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열리게 된다면 예.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만들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범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재 부대변인. 지금 김병민 전 최고가 이런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을 한 예로 이야기인데 그런 거 뭐 한두 개, 두세 개가 조정될 수는 있는지 조정되면 합의 처리도 가능한 겁니까? 근데 저 말씀 듣고 제가 의아한 게 이 특검법이 무슨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렇게 발의된 게 아니잖아요. 2023년 10월 6일에 발의된 거거든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10월 6일이에요. 이미 본회의에서 그렇게 지정된 게 반년이 넘어갔는데 그 반년 동안 왜 방금 말씀하신 거를 협상하거나 합의하려거나 그럼 좀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반년 동안 이 특검이 부당하다 싶었으면 아까 김보엽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장 빨리 지명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심지어 지금 대행이거든요. 차장이 대행하다가 뭐 1수사부장이 대행하다가 다시 2수사부장까지 넘어왔는데 그럼 100일 동안 왜 그러고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특검이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종섭 대사 핵심 피의자인데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신청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해왔던 행위들로 다 반론할 수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 기다려보라는 말도 이 100일 동안 해왔던 행동을 보면 의미가 없고 협상과 합의도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번에 그 본회의 통과될 때도 그냥 나가잖아요. 반대 토론도 한번 안 하잖아요. 뭐 그게 그래놓고 뭐 충분히 합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김보엽 대변인 먼저 이야기하시고 김병민 전 최고로 가겠습니다. 일단 특검을 왜 하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때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던 겁니다. 예. 또 하나가 수사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혜병이 수사에 외압을 누가 가했는가, 외압을 누가 전달했는가, 누가 외압을 받았는가 이 얘기를 수사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많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해병대 그 사단장까지 포함된 서류에 자기가 결재를 했다 바꿨단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혹은 주변 인사, 대통령실 몇 명 안 되니까 대통령실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요. 또 브리핑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최순실 그때도 특검 보호가 아예 한 명이 공보 담당 특검보였습니다. 그분 브리핑이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방송이 늘 생중계를 할 정도였거든요. 왜 이 특검만은 브리핑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김보엽 대변인께 짧게 하나 여쭤보고 최병민 전 최고로 갈 텐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해병대 사안이 조금 다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은 다르죠. 네.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 사안의 성격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해병대원 한 명이 죽었는데 뭔가 억울한 죽음이 있고 네. 수사 결과를 밝히려고 하는데 권력이 개입을 해서 축소를 하거나 외압을 행사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국정농단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준 전 최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두 분이 주신 걸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지난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첫 번째 지적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면 쌍특검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쌍특검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최상병의 특검 문제를 같이 만들어서 아닙니다. 쌍특검은 대장동 50억. 대장동과 같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지난해 연말을 거치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 시기에 맞춰져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총선에 딱 맞닥뜨려진 상태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 총선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민들이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민심들까지 확인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에 있었던 내용과 총선 후의 입장 변화들은 분명하게 있다는 점들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총선 전에 나타났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과 총선 후의 영수회담 뒤에 나타났던 그 입장들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검에 관련된 브리핑에 관련된 말씀은 2017년도 국정농단 사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었던 상황 이후로 지난날 조국 전 대표의 수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그 이후에 나타났던 브리핑 그리고 포토라인 등에 서게 되는 상황들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특검 상황은 저는 드루킹 특검을 통한 허익범 특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로 정리조정 처리가 됐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상황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이 다 예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했던 특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하냐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냐면 네. 국민들의 국론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돼서 나타났던 만들어진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내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권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수사 상황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들까지 열 수 있다면 예, 여기에 대한 내용 속에서 얼마든지 입장이 좀 변화된 상황에 대한 합의 조정된 특검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려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한 말만 하면은 네, 그 말씀을 해주시고 허은하 전 의원께는 또 하나 중요한 지금 쟁점될 수 있는 이슈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 수수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자 이게 그래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해야 될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허 전 의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성역 없는 수사를 저는 늘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그 특검에 대한 얘기 마무리를 좀 짓는다면은 뭐 합의하고 협의하는 거 다 좋습니다. 말은 다 좋단 말입니다. 근데 제발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검을 정말 할 생각이 있고 협의할 생각이 있으면 토론 먼저 하시고 협의할 수 있는 장에 나와야 된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기만 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협의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발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기억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분명 범인이다라는 말을 했던 곳에서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그때 대장동 특검을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네. 그러면 이 특검은 뭐 그렇고 저 특검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공수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자체가 검찰개혁 여론의 부산물로 생겼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그냥 신뢰하지 않았었고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공수처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데 네.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조금 믿을 만한 그 정치를 22대 국회에서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똑같습니다. 이번에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든 뭐 그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는 성역 없는 수사하길 바랍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칼을 빼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주로 이제 야권 쪽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는 지금 이 정부가 특히 더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씨는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꼼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의 수장마저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 되신 분들 그 명예는 누가 채워줄 것이고 이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 네. 국민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뭐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네. 김병욱 대변인은 예.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뭐 소환 조사되느냐, 서면으로 조사가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막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뒤늦게라도 추진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폼이 적게 들면서 가장 표나는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관련자들이 많지 않고 간단한 수사잖아요. 그런데도 검사 3명을 더 추가 투입하고 전담팀을 만든다. 좀 요란하게 수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혹시나 이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면 불법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티켓은 안전띠 미착용 이런 걸로 끊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명품백 이 사건만 합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 더 많잖아요. 고속도로는 하필이면 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땅 쪽으로 휘었는가, 이 건도 있고, 또 하나는 주가 조작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시는 도이치모터스 거죠? 사건 관련해서 관련 공범들은 이미 유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이 그 재판에 낸 의견서에 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모친인 최은순 씨가 거둔 수익이 23억 원이다. 검찰 보고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관련 수사를 했던 수사팀에서 왜 이 수사는 하지 않느냐, 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명품백 사건만 수사하지 말고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전 최고한테 예. 그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원석 총장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면 양쪽 모두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권은 야권대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뭔가 약속대로 하는 거 아니냐. 관련된 특검이 결국은 검찰이 지난날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신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여권 쪽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제가 총선 전과 후가 자꾸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건은
사실상 총선에 딱 맞춰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이 움직여서 수사의 속도를 내긴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애당초 민주당과 야권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건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여사의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명품백과 같이 함께 결부지면서 명품백도 결국 특검에 같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법조인들과 함께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명품백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사법적 서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 내용에서 과연 사법적으로 처리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들을 놓고 보면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조사해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처리를 못하게 되면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적어도 명품백 관련된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과정이 있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마 소환 조사든 조사를 하게 되면 영부인을 여러 차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 양평은요?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이 문제를 어떤 선상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두 가지 건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실 텐데 2부에서 더 하겠습니다. 자, 로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의 재구성입니다. 스튜디오에 허나 개혁신당 전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망 그리고 특검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대통령 기자회견 예상과 또 각 당의 전당대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기 전 부대변인. 전 뭐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세 분 의견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렇게 독선적으로 강행 처리를 해가면서 검찰 개혁을 해놓고 결과가 시원찮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신속 수사라는 게 얼마나 형용 모순입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나온 지 100일 넘었거든요. 100일 뒤에 이거 수사하면서 신속 수사를 지시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 별로 납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총선에 영향 줄 수 있어서 언제부터 검찰이 그런 정무 판단하는 기관이 됐습니까? 검찰의 설명은 그랬습니다. 네, 검찰이 네. 왜 그런 정무 판단을 합니까? 혐의가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야당에 대해서는 총선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위에서도 지금 이거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묶어서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거 좀 뭐 선거 앞두고 뭐 눈치 보고 이런 거 뭐 정치적 부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의무가 있으면 수사하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정치에서 빨리 독립된 기관으로 검찰 개혁을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양평 얘기 하나만 조금 첨언하면 왜 여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 바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부인을 비롯해서 지금 뭐 특검 등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이 기존에 있었던 수사 선상 정리가 좀 되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났던 의혹들의 핵심적인 상황으로 마지막 수사가 필요할 때 부르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 양평에 관한 의혹 제기는 민주당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갑작스럽게 기존에 수사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사를 소환해 갖고서는 바로 이 부분을 수사한다. 이거는 현재 있는 기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 짓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김대엽 대변인께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를 예상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뭐 특검 상황으로 아주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민주당도 그렇지만 뭐 해야 될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유권자의 선택이 바로 그것을 하라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특검을 계속 하다 보면 상당히 요즘에 또 뭐 경제 민생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시죠. 네. 무리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지지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검 남발이라고 표현을 하면 저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특검을 사주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특검을 만들어서 그쪽에 수사를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는 국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사안들이 국회 안에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파행, 논쟁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은 다 특검을 넘기든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맡기고 국회는 지금 민생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민생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각 당이 안을 내놓고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당대표 출사표를 세우셨으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이 특검이나 또 사정 국면의 여야 대치 국면이 강하게 전망되는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벌써 뭐 편집국장이나 기자분들은 6월은 정말 시끄러울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21대 국회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특검을 주장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믿음이 사라졌다. 정말로 이번 22대 국회 싸움보다는 믿음을 좀 국민들에게 상식을 좀 정상적인 국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법치주의라는 걸 믿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검은 네.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특검 법안이 계속해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돼야 되는데 참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게 이제 협치인데 그 협치에 사실은 시작 단계가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고 또 위원장들의 위원회 운영일 텐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빡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될 건가.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죠. 충분히 협의는 하겠지만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은하 전 의원 의견을 먼저 듣고 하은기 전 부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21대 때 그랬잖아요. 그 2년 동안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랬죠. 그 주요한 상임위를 다 가져갔었죠. 합의가 안 됐을 전반기 때. 합의. 1년 동안 그렇게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욕심을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힘은 그럼 너희들 다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는 민생을 팽겨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민심을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말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협치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모여서 진짜 토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은기 전 부대변인요. 뭐 저도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다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다 가져왔다가 그 오만 독선 프레임에 한번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 총선 민심이라는 거를 총선 전후로 정치인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반응 다르다고. 총선 때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입법 권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거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캠페인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 끝나고 나니까 총선 민심은 저희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앞뒤로. 저는 상임위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레임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가 봤을 때 딱히 합의 처리해 주거나 협상에 임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강행 처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 과연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좀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원장 한 몇 개를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요? 비교섭 단체가 상임위원장을 한 경우는 없었을걸요? 네. 예. 저희는 3선 정도 하셔야 되니까. 예, 그 정당 투표 비례
국회의원 비례 후보 득표율이 25% 가까이 되고 숫자로는 690만 명 정도가 저희 당에 표를 몰아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민의를 반영하면 당연히 교섭단체가 돼야 되고 저희도 어떤 상임위원장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상임위원장 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게 혹시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 의견 듣고 요거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죠. 네, 뭐 누가 뭐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새로 선임되면서 행동하는 야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160석 넘게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뭐 했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후과들에 대해서 다 설명들 해 주신 것 같고 얘기 안 드린 거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은 강력한 당론으로 누구도 이탈되지 않는 이 당이 정해진 그 당론을 쭉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주장하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부터 시작된 많은 일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일부 이탈되는 소신 정치인들의 발언과 그들의 표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정해진 당론을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저쪽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탈해서 끌고 오는 게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 이게 이율배반적인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왜 금태섭 의원이 당을 떠나게 됐는지 그때 민주당이 겪었던 곤란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금 있게 되는 일방통행식 정치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여튼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간다는 것은 확고해 보이고 뭐 가기정통위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항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취임한 지 만 이제 2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모든 질문을 다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난 2년과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브리핑실로 와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는데 대체로 뭐 기자회견 보면 예정된 시간보다는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지금 지난 이재명 대표의 해동 때 나왔던 그 의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재질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먼저 허은하 전 의원부터 어떤 이야기들은 꼭 나와야 될 것이고 이 내용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이 나올 때는 아마 이른바 야당의 이채양명주 공세에 대한 입장 질문이 많겠지만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사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 우선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 공부 안 하고 나오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선제적으로 뭐 최상병 사건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히시면서 사과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에 질의응답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들어드릴 수 있을 텐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느냐라는 입장이라면 그 기자회견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병민 전 최고 뭐 짧게 사과가 있을 예정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사과가 필요하거나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자회견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는 건 저는 약간 때와 장소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주 오랜만에 열리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다 계실 겁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특검 정국에 관한 현안부터 또 약간 중도 보수적으로 여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꽉 막혀있는 의정 갈등과 의대 증원에 관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또 보수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아마 기자분들이 묻는
여당과 대통령실에 관한 관계 속에서 수평적 당정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에 대한 좀 솔직한 답변들이 있는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때와 장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용산으로 옮길 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국민들과 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늘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셨고 그 뒤에 기자들 곧 우리 국민들의 질문과 목소리였죠. 함께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늦었지만 잘했다라고 칭찬드리지만 그동안 내가 용산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와의 내용과 지금 하신 게 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 최상병 사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를 하고 시작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들이 총체적인 사과의 첫 시작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거고 그 뒤에 어쩌면 이미 질문은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로 시작해야 그 뒤에 질문들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죠. 사과 못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이젠 바뀌어야죠. 자,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좀 중요한 질문들이 남겨두고 있어서 한기 전 부대변인은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자리도 되겠지만 뭔가 꼬여있는 실타래를 푸느냐 못 푸느냐 어떤 질문들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고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질문에 좀 국정의 이 반전을 도모하려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앞선 두 분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특검과 관련된 질문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뭐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죄송합니다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최혜병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도 응당 나오겠죠. 응당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소야대 국면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그냥 식물 정권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는 정부로 그냥 끝나는 보수 정부가 될 거고 그러면 뭐 사실 좀 이런 얘기지만 정권 재창출도 어둡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다 연동돼 있거든요. 민생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민생 그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 정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탄적 성격이 있는 법안들 특검 같은 것들은 그냥 다 수용해서 이런 것들 다 특검에서 넘겨놓고 지금 조사 중이니까 우리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하고 민생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검은 하나도 안 받고 민생 얘기만 하면 다 결과적으로 물타기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간 또 평행선을 달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허은하 의원님께서 응당 타당한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태도 안 바꿀 것 같거든요. 최혜병 뭐 특검 통과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쁜 정치 한다면서요. 대통령 그 승인 없이 그런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에서 변명 일색인 얘기들만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지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변명 일색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김보엽 대변인께는 조국 객신당 김보엽 대변인께는 의료개혁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막 국민들의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료개혁에는 뭔가 좀 그래도 여야 간에 물꼬를 틀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나 시사하는 바 남북관계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의료개혁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공감했던 대목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야당과의 차이 때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결국 의정 갈등이고 의사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의료의 혜택자인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포함돼야 풀릴 수 있는 거죠. 방금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른 죽은 고목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기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대화를 제의한다? 그럴 가능성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나온 두 분 팬들께서는 상당히 별로 건질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병민 전 최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 9일 상당히 반전을 위해서 총선 돌파구로 마련된
해견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여기서 뭔가 좀 공감대 또 대통령으로부터 소통되었다. 대통령이 좀 변해서 이제는 대통령 국정원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될까요? 저는 이번 기자회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단발적 소통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으로 모든 걸 다 얘기를 묻고 답할 수도 없을 거고요. 허은하 의원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왜 용산으로 왔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초심을 저는 한번 되새길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초심 모든 것들은 다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문답하는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건 하나의 건물에서 언제든가 참모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제 이런 방식의 역할들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국민들께 새로운 기대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에 놓여 있고 그 비판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좀 답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야당 입장에서는 무엇 하든지 간에 부족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가 없다고 또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는 야권의 지지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100%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기자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판적 지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외교 안보에 관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외교 노선들의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한 진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갈등 구도 속에서만 국한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봅니다. 네, 복합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좀 합리적으로만 조금 더 조정을 해오면 대통령이 거부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파격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이 안 나가시나요? 당도 알 수가 없죠. 당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다 대통령실의 기자회견에 대한 그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진즉에 피력됐으면 지금 있는 특검법을 가는데 여론도 바뀌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 정도의 전향적 자세 변화는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기대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짧게 한동훈 대표 전 위원장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근데 실제 조국 대표의 발언에는 이제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 관련해서. 김보엽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조국의 신당 김보엽 대변인이 어떤 의견인지 말씀 좀 주시면 좋겠는데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땡큐 한나 땡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당대에 나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땡큐 어떤 의미일까요? 농담처럼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 유튜브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어떠냐 했을 때 그 앵커가 자주 썼던 표현으로 땡큐 그랬던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려고 했었죠. 그 조국 대표가 창당 선언 기준으로 하면 석 달 정도 됐고 중앙당 창당 기준으로 하면 2달 넘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인사 가서 악수하고 그러거든요.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피했고요.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의 한 사진이 두 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른바 투샷 장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조국요. 예, 왜 그럴까요? 근데 만약에 한 대표가 되면 피할 수 없을 거다. 3.1절, 5.18, 4.3, 8.15 각종 국가기념일에 의전서열상 두 당은 나란히 앉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나란히 앉게 돼 있으니 그때 그럼 그동안 묻고 싶었던 거 예의 바르게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영민 전 최고 저 허나 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몇 번에 또 식사는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건강이 괜찮은 거면 식사를 해도 될 텐데 자꾸 오해가 생기거든요. 의심이 생기거든요. 이건 뭐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뭐 그때그때 다른
그 몸의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선 처음에는 약속 대련으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 뭐 여론조사도 많이 봤을 테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확실히 두 사람 사이가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약속에 나가지 않는 것까지 진행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너무 큰 무리수를 뒀다고 봅니다. 적어도 보수당이고요. 보수당은 뭐 예의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적어도 윗사람이 부르면 많이 아파도 정말 타이레놀이라도 먹고 가서 그 말씀을 나누거나 너무 많이 아팠으면 다음 날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것이 저는 정상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용기가 있고 뒤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까지 행동하는지는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네. 왜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된다. 타이레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그냥 일반 두통약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린 한기 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전당대회에 지금 대통령과 관계를 또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 당직자들과는 만나고 또 정확하게 전당대회 안 나가면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또 나갈 의사가 있고 검토 중이라면 그렇게 의사표명을 하면 되는데 분명하진 않아요. 자,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읽혀집니다. 안 나갈 것 같으면은 그냥 안 나간다고 보통 이 시점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전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쉬고 오는 게 원래 통상적인 문법인데 뭐 총선 패배가 자기 책임 아니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테고 왜 총선 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뭐 제 책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이 연중에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땡큐가 아닙니다. 제가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현안인 뭐 물가 경제라든가 아니면 미래 위기인 저출산, 연금개혁 이런 얘기들 다 제쳐두고 또 386 청산 얘기하고 또 싸움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서 1년 동안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괜히 와서 조국 대표님이랑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에게 4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 안 되나요?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좀 간파된 게 있으면요. 또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앵커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네, 한동훈 위원장은 당의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총선 이후 참패했으면 당과 대통령실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갔다가 그 이후에 기대는 지선 대선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있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기대했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 대변인께서 양해해 주시면 허은하 전 의원이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좀 불투명한 상태라서 40초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감사드립니다. 개혁신당이 이제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어떤 당대표를 요구한다고 봐야 될까요? 40초 쓰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들 정당을 만들어낼 그러한 당대표를 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A부터 Z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한 부분 국민들께서 상식적인 정당 그리고 사실 22대에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 개혁신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개혁신당 되겠습니다. 네, 네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 대통령을 누구인지는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